서울 청담동 고급 베이커리 카페 문틈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들. 그 여자들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거 맞지? 비자 문제 다 해결됐어. 그 여자 이름으로 대출 돌렸고 다음 달이면 경매 넘어가. 이제 우리 프라하에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그녀의 손이 덜덜 떨리고 충격과 배신으로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어 주저앉고 마는데 시한부 엄마는 왜 사위의 대화를 엿들어야 했을까? 딸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해온 엄마. 그리고 그 딸의 남편이 꾸미고 있던 끔찍한 계획.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드라마가 아닌 목숨이 얼마 남지 않은 엄마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눈물의 복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엄마가 딸에게 마지막까지 남겨주고 싶었던 유산, 무엇이었을까요? 이번 이야기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마음껏 남겨주세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청담동의 봄은 여느 곳보다 먼저 시작됩니다. 가로수 아래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길가의 고급 매장들 사이로 느긋한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그날도 김혜련은 단골로 자주 가던 청담동의 한 베이커리 카페에 들렀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지 어느덧 석 달째. 그녀는 죽음을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조용히 보내고 있었죠. 오직 딸 이정과 손주들을 위해서라도 이 시간을 최대한 평온하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혜련은 줄지은 케이크 진열장을 지나 화장실 옆 대기 공간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속이 메스꺼워졌기 때문이죠. 손을 짚고 벽에 기대어 있던 그 순간 그녀의 귓가에 낮고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자 문제는 다 해결됐어. 통장에 입금된 그 돈만 정리하면 프라하로 바로 뜰 수 있어. 걱정 마. 화장실 문 안쪽 살짝 열린 틈 사이로 서도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옆에는 젊은 여성이 있었고 그녀는 그의 팔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그 여자들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거 맞지? 도윤은 비웃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걔 명의로 대출 돌려놨어. 다음 달이면 경매 자동으로 진행돼. 그러면 그 집도 아이들도 다 정리되는 거야. 우린 시작하는 거지. 김예련의 손에서 들고 있던 빵 봉투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담담한 표정으로 살아오려 애쓰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무릎이 꺾이듯 휘청였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숨소리조차 삼켜야 했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졌고 세상의 소리가 갑자기 멀어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뒤돌아 카페를 빠져나왔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얼어붙은 겨울 한복판에 있는 듯했습니다. 이정과 손주들, 그 아이들이 전부였는데 그들을 위한다고 믿었던 사위의 입에서 나온 건 배신, 사기, 그리고 파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혜련은 수없이 멈춰 서야 했습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고 가슴은 무너져 내리는 듯 아파왔습니다. 그러나 집에 도착했을 땐 아무 일 없던 얼굴로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어린 손자들이 혜련의 치맛자락을 잡고 웃으며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혜련은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수첩을 꺼냈습니다. 과거에 도윤이 맡아달라며 건넸던 서류, 계좌 정보, 핸드폰, 백업 파일 등 무심히 지나쳤던 것들이 하나둘씩 조각을 맞춰갔습니다. 그날들은 말들과 함께 떠오른 그 모든 증거들이 퍼즐처럼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아차렸습니다. 이 모든 계획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었고 딸 이정은 처음부터
드저 이용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다음 날 혜련은 혼자 등기소에 갔습니다. 이정 명의의 집 서류를 떼보았고 예상대로 이미 경매 절차가 접수되어 있었습니다. 혜련은 잠시 자리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수십 년 전 고아원에서 이정을 처음 안았던 그날처럼 손이 떨리고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아이가 아이들까지 가진 엄마가 되었고 또다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혜련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살아있을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반드시 지금 이 싸움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혜련은 조용히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딸에게는 말하지 않고 단독으로 서도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주변의 지인을 수소문했고 과거 세무사로 일했던 백준기를 어렵게 찾아내 상담을 받았습니다. 혜련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살아있을 동안 이 아이들만은 지키고 싶어요. 백준기는 그녀의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각오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혜련의 싸움은 시작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김혜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카페에서 들은 사위의 목소리, 그리고 경매 진행 사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와 겹쳐질 때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앞에 이 행복이 사실은 누군가의 거짓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하루에도 몇 번씩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밤 딸 이정은 퇴근 후 무심코 말했습니다. 요즘 도윤 씨가 야근이 잦아졌다고. 자주 늦게 들어오고 아이들 생일에도 연락 한 통 없었다고. 혜련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진실을 말하고 싶은 충동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한편 서도윤은 새로운 아파트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자 이름은 차라윤. 혜련이 엿들은 그 여자였습니다. 도윤은 모든 작업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었고 심지어 이정의 인감 도장을 위조해 은행 대출까지 처리해 두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사랑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돈이었고 도피처는 가족이 아니라 해외였습니다. 혜련은 더는 혼자 싸울 수 없다는 판단에 백준기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백준기는 그녀에게 컴퓨터 포렌식 전문가를 연결해 주었고 혜련은 도윤의 노트북에서 메신저 대화 기록과 이메일, 계좌 내역까지 복사해 전달했습니다. 모든 기록은 조작된 흔적 없이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같은 시각 이정은 남편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습관적으로 SNS를 열었던 그녀는 차라윤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여성과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분명 아이들 생일날 도윤은 집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손이 떨리며 더 많은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호텔, 공항, 외제차 안에서 찍힌 다정한 셀카들이 그녀의 눈앞에서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이정은 그날 밤 혼자 아이들 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들리는 아이들의 숨소리에 무너지고 싶은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혜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나 봐요. 혜련은 말없이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 말 한마디가 그녀에게 남은 시간의 의미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녀는 더는 늦지 않게 모든 걸 밝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날 혜련은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딸과 손주의 재산 보호를 위한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법원 창구 앞에 선 그녀는 서류를 들고 떨리는 손으로 한 자씩 이름을 써내려갔습니다. 생전 처음 쓰는 싸움의 서류였지만 그것이 유일한 희망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도윤은 이런 움직임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미 프라하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고 차라윤에게 여권을 건네주며 미리 출국하라고 지시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이정의 통장을 이용해 전세금을 회수할 작정이었습니다. 혜련의 행동이 없었다면 그 계획은 문제없이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혜련이 낸 가처분 신청은 곧바로 받아들여졌고 부동산 경매 절차는 일시 정지되었습니다. 도윤은 은행에서 전화를 받고서야 이상함을 감지했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집 안에선 이정과 혜련 그리고 낯선 변호사 정승호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승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도윤 씨, 오늘부터 이 집은 당신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도윤은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을 보였고 이정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자 아이들의 아버지였던 그는 이제 낯선 존재로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혜련은 딸의 방 앞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더 빨리 눈치채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게 막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서도윤은 다음 날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이정은 아이들 앞에서 여느 때처럼 웃었습니다. 하지만 혜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아프고 무거운지를. 그녀는 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힘들 땐 울어도 괜찮아. 하지만 절대 무너지면 안 돼. 아이들이 보잖아. 이정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련의 말은 위로가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그날 이후 이정은 집에서 도윤의 흔적을 하나씩 지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서랍, 심지어 사진까지. 하지만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그를 믿고 싶어 하는 자신이 있다는 것을. 한편 도윤은 차라윤과의 프라하행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은행 계좌가 동결된 후로 자금이 막혔고 모든 수익이 끊기자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차라윤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설마 가족한테 들킨 거야?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고 그녀는 핸드백을 낚아채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도윤은 처음으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모든 계획이 무너졌고 자신을 믿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무렵 이정은 변호사 정승호와 함께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피해자가 아니라 엄마로서 싸워야 했습니다. 도윤이 꾸민 사기와 위조 사실은 명백했고 정승호는 증거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정은 처음으로 서류에 자신의 이름을 또렷하게 적었습니다. 가해자와의 연이 남편이라는 이유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걸 그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아이들에게 떳떳한 엄마이고 싶었습니다. 혜련은 딸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하루하루를 진통제에 의지하며 버티고 있었지만 한시라도 더 살아있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법원은 이정의 고소장을 접수했고 도윤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공항에서 알게 되었고 난처한 얼굴로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그의 계획은 완전히 틀어졌고 갈 곳 없는 사기꾼의 얼굴로 도망칠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한밤중 도윤은 결국 집 앞까지 왔습니다. 그에게 남은 건 이 집 하나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초인종을 누르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리려던 순간 현관문이 열렸고 혜련이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자네 아직도 아버지 노릇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혜련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집은 자네가 버린 가족이 지키고 있네. 그러니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말게. 그날 이후 도윤은 연락을 끊었고 혜련은 다음 재판 준비를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는 그녀의 상태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혜련은 말했습니다. 하루만 더. 아니, 한 달만이라도 더 시간을 주세요. 저 아이들을 위해서요. 의사는 고개를 숙였고 그녀는 조용히 병실 밖을 나섰습니다. 햇살 아래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딸이 웃고 손주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라면 자신은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김혜련은 그날 밤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위로 손주들이 어릴 적 그려준 그림들이 펼쳐졌고 그녀는 그 종이들을 하나하나 쓰다듬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시간, 남긴 사랑, 그리고 이제 남기고 떠나야 할 아이들. 다음 날 그녀는 변호사 정승호와 함께 공증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혜련은 자신이 소유한 작은 전셋집과 남은 통장을 이정과 손주들에게 법적으로 유산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시한부라는 말을 들었을 때조차 담담하던 그녀는 사위의 배신을 마주한 지금 이 순간이 더 견디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 시각 이정은 친정집 거실에서 두 아이와 함께 종이접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오후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아직 정식 소송이 시작되지 않았고 아이들의 양육권과 재산권 문제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혜련이 돌아와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아이들은 할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그 따뜻함에 이정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며칠 후 서도윤은 변호사를 선임했고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정에게 맞소송을 걸었습니다. 언론에 흘러간 그의 불륜 사실은 차라윤의 SNS로부터 비롯된 것이었고 그는 억울하다며 침을 튀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언론에 그의 계략이 보도되었고 사회적 여론은 이정과 혜련에게 동정적이었습니다. 아이들과 시한부 어머니를 두고 외도를 한 남편이라는 딱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정승호는 이정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싸움은 감정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사실로는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 안에는 이정, 혜련, 그리고 그들의 편에 선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숙였고 첫 증인으로 혜련이 출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병명과 시한부 선고, 그리고 손주들을 위해 이 싸움을 시작한 이유를 담담히 진술했습니다. 법정 안의 분위기가 무거워졌고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의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날 밤 이정은 어머니의 방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편지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정아야,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이 있다면 너를 딸로 삼은 일이란다. 그리고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은 너를 위해 이 마지막 싸움을 시작한 거야. 그 편지를 읽으며 이정은 흐느꼈고 아이들은 모르는 채 옆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싸움은 단지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이어준 마지막 유산이라는 걸. 재판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법정 안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김혜련은 매일같이 병원 진료와 법정을 오갔고 그 과정에서 점점 더 야위어 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고 있었고 남은 시간 동안 딸과 손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재판의 중심은 이정이 서도윤에게 사기를 당한 사실, 그리고 경매를 통해 집을 잃을 뻔한 과정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정승호는 도윤이 제출한 계약서들의 서명을 법의 감정 절차에 따라 위조로 밝혀냈고 차라윤과의 해외 도피 계획을 담은 메신저 기록도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에 맞서 도윤 측 변호인은 혜련의 증언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가 시한부라는 점, 고령의 나이라는 점을 들어 정신적 안정이 부족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그러나 정승호는 오히려 그런 그녀가 왜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는지를 반박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이 매일같이 증거를 정리하고 손녀의 교육비 문제까지 변호사와 논의하며 이 모든 절차를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정 안은 잠시 조용해졌고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정은 피고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의 눈빛 너머에서 불안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혜련은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호흡이 급격히 약해졌고 간호사는 긴급 산소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가족을 불러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연락을 받은 이정은 아이들과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고 혜련은 희미한 눈으로 손주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아야, 이 아이들 지켜줘야 해. 절대 다시는 눈물 흘리게 하면 안 돼. 그녀의 손이 이정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심장 박동 수치가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은 눈물 속에서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은 채 마지막 인사를 속으로 전했습니다. 그날 저녁 혜련은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고 많은 이웃과 교인들이 그녀의 마지막을 배웅했습니다. 정승호는 장례식이 끝난 후 이정에게 혜련이 남긴 유언장을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끝까지 싸우고자 했던 이유, 그리고 남은 가족에 대한 간절한 당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법정은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사는 징역 5년형을 구형했고 정승호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엄정한 법적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최종 선고일을 일주일 뒤로 지정했습니다. 이정은 그날 밤 혜련이 남긴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병상에서도 손주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던 모습, 웃으며 김장을 담그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 영상.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나 이제 정말 엄마 없이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약속할게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게요. 일주일 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도윤에게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모든 위조 및 사기 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도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가족을 수단으로 삼아 이익을 취한 피고의 죄는 무겁습니다. 피해자가 용서를 구했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이며 이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정은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나섰습니다. 혜련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혜련이 떠난 후 집 안에는 이전과는 다른 고요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 고요함은 평온함이 아니라 허전함이었습니다. 이정은 아침이면 습관처럼 어머니 방을 열었다가 텅 빈 공간을 마주하고 눈을 닫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어른스러워졌고 유난히 조용해졌습니다. 장례식 이후 모두가 조금씩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정은 법적 절차의 마무리를 위해 다시 정승호 변호사와 만났습니다. 혜련이 남긴 유언과 관련한 상속 절차, 그리고 서도윤과의 민사 소송 이후 회복 가능한 손해배상 문제까지 정리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정은 혜련이 생전에 남긴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병상에서 쓴 짧은 기록들에는 하루하루 딸과 손주에 대한 걱정, 그리고 그들을 향한 사랑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정아야, 나는 너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많이 하지 못했단다. 하지만 너는 내게 세상의 전부였어. 그리고 지금도 그래. 그 문장을 읽으며 이정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반드시 엄마의 바람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새로운 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기 위해 이전 직장을 그만두고 혜련이 생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에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하루는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 낭독회를 열었고 그곳에서 많은 이웃들과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그녀와 혜련의 사연을 알았고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시선들 속에서 이정은 혜련의 빈자리를 조금씩 메우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온도 잠시 서도윤은 복역 중이던 구치소에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감형을 요청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정에게 또 다른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정승호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항소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알렸고 이정은 다시 마음을 다잡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혜련의 일기장을 들고 법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문장들을 천천히 읽으며 다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자신은 이제 약한 사람이 아니라 두 아이의 엄마이고 혜련의 딸이니까요. 항소 재판은 결국 기각되었습니다. 도윤의 감형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정은 그 판결문을 받아들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 그리고 그 싸움이 누군가의 목숨을 바쳐 지켜낸 것이었다는 사실이 다시금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이정은 베란다에 나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잘 있죠? 저 이제 괜찮아요. 우리 아이들 잘 키울게요. 걱정 마세요. 서도윤은 교도소 수감 생활 속에서도 자신이 한 짓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소가 기각된 날에도 그는 담담한 얼굴로 조서를 읽었고 동료 수감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내 삶을 정리하려 했을 뿐이야. 누구한테 해코지할 생각은 없었어. 그러나 그의 말에는 책임이나 후회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연민이 덕지덕지 묻어날 뿐이었죠. 그와 달리 이정의 삶은 진심에서 비롯된 변화로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그녀를 찾는 주민들이 점점 많아졌고 아이들도 학교 생활에 점점 적응해 갔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따뜻함은 여전히 가족 안에 살아 있었고 이정은 하루하루 그 온기를 다시 품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서도윤이었습니다. 이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편지를 열었습니다. 정아,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시간이 지나니 너희 얼굴이 자꾸 떠올라. 특히 아이들.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어. 편지는 짧았지만 담긴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이정은 편지를 조용히 접고 책장 속에 넣었습니다.